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지만 아동 양육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 혹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사회적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희망디딤돌 전남센터의 문성윤 센터장 모시고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요.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프로그램 소개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체계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러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을 돌보는 체계는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정이탁이라는 세 개의 큰 틀에서 돌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기간은 아동기인 만 18살까지 보호를 하고 그 18살에서 24살까지 사이에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고요. 국가체계에서는 보호 종료 시점에서 5년 동안 이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지원하고 살펴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 지역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매년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추이를 짚어주실까요? 한 5년 전에는 230여 명에서 한 50여 명 정도까지 자립을 해서 나왔는데요. 매년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30명 정도 보호 종료가 됐고요. 현재 5년 동안 자립준비 기간에 해당이 돼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한 6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600여 명 되는 이 수치가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수치인가요? 보호 종료돼가지고 자립해서 나오는 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남의 특성상 보호 종료된 청년들 중에 약 한 30%는 전남을 떠나가지고 광주나 아니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최근 전남도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자립준비 청년들도 상당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보호 종료 이후에 어디에 사는지 추적하기 좀 어려운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추적이 안 되는 청년들을 찾아가지고 거의 지금은 전남에서는 약 한 30명을 제외하고는 그 행방을 다 이제 파악을 했고요. 네. 근데 이 30명도 행방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좀 면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죠?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입해서 어떻게 지내느냐, 상황이 어떻느냐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관심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은 연락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 소재지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30명 중에도 자립수당을 수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지가 어디인지 자립수당을 잘 받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 전 일인데요. 이 몇 년 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자립준비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센터장님도 이 일을 이제 접하면서 아주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자립준비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의 사례도 좀 나타나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상황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들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면은 도와주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러한 가족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불안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대상자입니다. 네, 이제 또 센터장님께서는 전남 순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SOS 어린이마을에서 오랫동안 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때문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토로하나요? 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아동복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보호 종료돼서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거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때 몇십만 원 쥐어주면서 자립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변두리에 정말 싸구려 월세방을 찾아다니는 것이 저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대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자립해 나가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계층의 일을 주로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자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었던 것이 지금 양육시설에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 양육시설에 있을 때에는 전남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러한 어떤 시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후원자 연계해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 주로 이제 보냈던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교대나 사대를 많이 보냈고, 네. 이제 여학생들은 보건, 의료계통, 간호학과나 이런 데를 많이 좀 보내가지고 직업적으로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친구들이 가까운 데에 살면은 다행인데 집을 떠나서 멀리 수도권이나 또 부산이나 광주 같은 데로 떠나야 될 때 이 친구들이 객지에서 사는 삶의 어려움을 굉장히 깊게 토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시설의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들이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고 마음에 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바로 상의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 이제 시설에 관계자들이 있는 곳에서 자립을 하게 된다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이건 굉장히 좀 큰 문제이고요. 네. 또 이들이 현재 자립하기까지 뭐 쉽게 자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시설이나 보호체계에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시설의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지만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면서 키워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어려운 사춘기도 겪어내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헌신이라는 것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사회에 이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데 좀 이 시대에는 보호체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분들에 대한 수고를 좀 많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좀 묻혀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부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 올해부터 자립지원제도가 바뀌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2023년 11월부터는 의료에 대한 부분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병에 대한 걱정입니다. 네. 내가 몸이 아프면은 이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하고 했는데요. 2023년 11월부터는 이들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정도의 의료비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매월 받는 자립수당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보호 종료된 시점부터 해서 5년간 60개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어지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전남에 있는 1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만원주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청년들에게 시군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주고 네. 청년을 돕는 그러한 어떤 정책인데요. 전라남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전남의 16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게 심리적이고 정서적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왜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건지 센터장님의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워내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은 다 이제 성장했다, 자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직장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네. 여기에 안착하고 성장하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의 사회적 관계망도 필요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훼손이 돼버리면 그 직장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이 있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회복되지 못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리 정서적인 부분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직업적인 자립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 또 심리 정서적인 자립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이게 좀 파손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리 정서적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는 이들의 미래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정신보건 간호사 2명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과 더불어 가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파악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과 연계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와 그리고 또 정책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남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자립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 욕구를 알아야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의 필요성을 전라남도에서 인식을 하고 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조사를 한 최초의 사례가 됐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계속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실은 이제 금년에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책을 또 세웠거든요. 이 지원 대책에 따라 가지고 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금년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데요. 최근 전남도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는데 이 밖에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조례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책임성을 국가와 전라남도가 갖겠다는 것을 하나의 의지로 표현한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남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그나마 안정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체계와 조례 체계를 갖추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무엇보다 희망디딤돌 전남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희망디딤돌 전남센터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희망디딤돌에 들어와서 사는 청년들을 보면은 한 서너 가지의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좀 갖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한 1, 2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뭐 공직에 진출을 한다거나 공기업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사자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희망디딤돌에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호기롭게 자립하겠다고 나갔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자립하고 또 취업하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좌절하고 또 이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는 그 리스타트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또 희망디딤돌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4년은 희망디딤돌 전남센터가 이제 개소한 지 2년 차에 돌입하는 해입니다. 전남센터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좀 하고 싶고요. 또 한 청년이라도 우리의 어떤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보면서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미리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돼야 됩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또 제공하고요. 이들이 교육받은 말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좀 해주는 역할을 또 내년에는 또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자립준비 청년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나 내 조카와 같은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의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채 홀로서기를 강요받아서는 안 될 텐데요. 각계각층의 지혜가 모아져서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